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 대사님의 용종어 투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뭐 한국 사람들이 피상적으로는 알고 있는 부분인데 상세하게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그 동유럽, 그러니까 동유럽이라고 하면 지금 뭐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같은 그런 폴란드 이런 나라들의 그 과거 이제 동구권이라고 이렇게 불리었고 현재는 EU에 들어가 있지만은 또 서유럽 가는 여러 가지 문화나 전통이나 또 사회주의적 이런 역사적 경험이 다른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동유럽이 2차 대전 직후에 일괄적으로 이제 이 민족주의 정권 비슷한 부분을 이제 거쳐서 결국은 공산화되는 단계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2차 대전 때는 이제 독일에 협조한 나라도 일부 있었고, 그렇죠.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가 다 예. 이제 주축군이었다가 예, 크로아티아도 그랬고요. 헝가리만 빼고 나머지 불가리아, 루마니아는 소련군한테 점령당하면서 바로 그쪽에 붙었고 예, 그렇죠. 붙었고, 그랬고 이제 일부는 또 이 소련에 처절하게 싸운 네. 나라, 뭐 또 폴란드, 네. 체코 같은 나라는 이제 싸웠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이제 1차 대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쪽 지역의 그 지리적이거나 정치적 환경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전개되었던 나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저 서유럽이 잘 살고 동유럽이 좀 후진 지역인데 이미 수학님 말씀하신 1차 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여전히 그 빈부격차는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이 잘 살고 자본주의가 이게 완숙한 그런 단계였고 서쪽은 뭐 형편 상황이었는데 또 이제 뭐 오스트로 헝가리 제국이라 해가지고 이 이중 제국이 동유럽을 거의 뭐 준식민지 지배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낙후됐었고 거의 뭐 농업이었죠. 실제 그 공업이 발달한 나라로 해봐야 뭐 폴란드, 체코, 헝가리 정도. 그러니까 불가리아, 루마니아는 애초부터 농업 국가였기 때문에 실은 공산화되기 이전에도 그런 이제 국가 간의 경제 격차도 상당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공산화 이전에 네. 체코가 보면 2차 대전 때 오스트리아 그 힙스부르크 헝가리 제국에 네, 속해 네, 있다가 네. 당시에 보면 체코 군대 상당수가 의도적으로 러시아군에 항복을 했다가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또 러시아 내전에서 이제 탈출해가지고 맞습니다. 거꾸로 예. 탈출해가 블라디보스톡을 예. 거쳐서 지구 시베리아, 한바퀴를 예. 거쳐가지고 이제 다시 예. 체코로 돌아오고 그때 이제 한국 독립군들한테 무기도 팔았다 뭐 네.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이 이제 동유럽이 이 뭐 2차 대전 때 독일에 붙었던 독일에 저항해서 싸웠던 관계없이 이후에 일괄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공산화 되는데 되죠. 그때 이제 소련의 영향력에 들어갔던 나라와 들어가지 않는 나라의 범주를 봤을 때는 네. 소련이 좀 의도를 했던 것 같아요. 어디까지 먹어야 되겠다라는 이 나라별로 성향 분석을 했어요. 네. 그래서 희한하게 가만히 보면 이 서유럽의 영역에 속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소련이 별로 장악하려고 하지 그렇죠. 않고 그건 이미 영미가 점령을 예,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동유럽 나라들만큼만 이제 먹으려 했다. 당시에 보면 이제 독특한 나라 중에 하나가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 예, 그건 살아남았죠. 예. 그건 독일 편에 서서 독일의 합병이 됐지 네, 않습니까? 한평된 상태죠.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도 연합군들이 오스트리아를 같이 네, 점령해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점령했죠. 비인을요. 예. 영화 그 제3의 사나이에 보면 그 네. 오슨 웰스가 그런 상황에서의 비인의 네. 이 범죄자로 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는 뭐 저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미군하고 소련군이 같이 진주해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미군이 진주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게 공산화되지 않았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행히 오스트리아 이제 좌우파가 이거 이러다가 우리끼리 이제 이념 논쟁으로 싸우다가는 이제 이게 날아갈지 모른다 나라가 그래서 용하게 그걸 이제 국채를 잘 보존한 다음에 영세 중립국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의 오스트리아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보면 이제 이 체코도 망명 정부가 영국에 있었고 그렇죠. 폴란드도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나라들이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그러니까 완전 독일 편에 붙어서 싸운 나라 말고는 망명 정부가 다 있었지 폴란드, 않습니까? 체코가 제일 제일 셌죠. 제일 큰 병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던 싸우던 네. 망명 정부 군대부터 시작해서 망명 정부의 수반이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그 소위 말해서 우리 같은 독립군이겠죠. 네. 예. 근데 용감하게 싸우고 정말 돌아왔는데 이게 그런 대접을 못 받습니다. 네. 이미. 그러니까 공산계열 아닌 반독파들은 이게 소위 말해서 부르주아 잔당으로 취급했기 네.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아마 개인 자격으로 폴란드나 체코로 돌아와야 된다. 그건 우리 상해 임시정부가 정부 단위가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아마 한국에 들어온 거하고 똑같은 맥락일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체코 영화 윙스 오브 아이런 하는 영화를 봤는 철의 날개. 네. 그때 이제 이 망명 정부에 있다가 네. 이제 체코로 돌아온 네. 공군 장교한테서 이제 나타나는 그 제거 과정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 소련이 깊숙하게 좌파 정권을 밀고 소련의 이제 스파이들이 곳곳에 이렇게 다 배치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요주의 인물들을 감시하는데 살해하고 뭐 사고사로 이렇게 제거하고 이러면서 이제 차곡차곡 이 자신들의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을 제거하면서 선거를 하고 또 선거를 하면서 결국은 장악해버리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국권 많은 나라들 중에 지금 소장님이 제일 먼저 체코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체코를 저희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국의 주사파 정권이 소위 말해서 이제 평화협정 맺고 종전선언하고 그다음에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뭐 옛날에는 연방제 통일했습니다. 요즘에는 연방제 통일은 이야기 안 나오니까 그런 일련의 이제 적과 시나리오를 꾸미고 있는데 이게 체코가 소위 말해서 선거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시킨 그런 특이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주사파 정권이 어떤 모델 케이스를 찾는다면은 이 1948년 이 체코 공산화되는 그 과정 그거를 모방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정말 이 그 당시로서는 이 체코가 나름대로 또 문화나 예술의 수준이 높은 나라인데다가 나름 또 이제 망명중과 2차 대전 때 독일하고 싸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로서는 공산주의의 그 음모랄까 이런 것에 전혀 눈을 뜨지 못했죠. 그래서 자본주의 폐해를 공산주의가 충분히 하면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 거의 국민 대중이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수가 친소파였고 근데 형식적으로 이제 자유선거를 통해서 연립정부를 만들고 일정 부분 시민의 자유를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그냥 서구 자본주의 같은 나라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속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그 여러 나라 중에 폴란드, 헝가리보다는 오히려 체코의 이 공산화 과정 이걸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아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이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상 이제 2차 대전에서 소련과 독일이 이 분할시켜서 그렇죠. 갈려먹고 하면서 이미 폴란드의 상당한 지도층들을 제거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카틴 뭐 숲의 학살 같은 거 보면 거의 2만 명의 폴란드 군인들 다 죽이고 뭐 장교들 그리고 장군들. 이제 폴란드가 해방되고 난 이후에 망명 폴란드 이 군인들이 돌아왔는데 그 당시에 공군도 상당히 세가 있었고 맞습니다. 제법 많았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을 제거해가지고 폴란드 내부에서 또 군대끼리 싸움도 벌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소련파하고 소련파하고 민족주의파하고요. 그래서 끝까지 그 아마 막 이렇게 이 폴란드의 반공산주의 군대들이 숲으로 도망을 가고 끝까지 제거하러 가고 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상당히 전개되더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과서 봤을 때 1939년에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략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동쪽의 반을 소련이 먹으면서 거의 윤관을 한 거거든요. 근데 소련이 폴란드 침략한 건 별로 역사책에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폴란드 사람들이 독일보다는 소련을 더 싫어합니다. 그렇죠. 역사적으로 워낙 더 뿌리 깊은 게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처참하게 당한 거는 2차 대전 때 독일에 의한 거였는데 정말 이 러시아에 대한 그 뿌리 깊은 원한 같은 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폴란드 영토 자체가 2차 대전 전의 영토와 이후의 영토를 보면 그쪽으로 바뀌죠. 이동을 해버려서 네, 맞습니다. 독일 땅 일부를 떼가지고 폴란드에 주고 자기들은 폴란드의 동쪽을 그대로 지배하는 이런 부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서쪽 부분은 독일에서는 인구 아직도 좀 남아 있습니다. 브레슬라우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보면 그 1945라는 제가 책을 보니까 루마니아가 당시에 보면 미국도 루마니아는 좀 공산화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때 보면 루마니아에 미국 대사관도 있고 수많은 나라들의 대사관도 유지하면서 스파이의 거의 중심지였다 그러더라고요. 부쿠레스티가.
그런데 이제 당시 루마니아 왕도 돌아오고자 했고, 근데 결국은 이 루마니아를 소련이 무력으로 점령해가는 과정을 미국이 그런데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내부적으로 동유럽이 공산화되는 거는 막아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시각을 가졌는 게 아닌가 이런 그러니까 생각도 소련군이 정말 자기들이 뭐 수천만의 죽으면서 피를 흘려서 독일 베를린까지 점령을 했고 하니까 스탈린으로서는 그러겠죠. 이렇게 지금 히틀러를 꺾었는데 우리한테 뭔가 대가를 줘야 된다. 예. 그러니까 동유럽은 내가 먹겠다고 이제 암암리에 그런 운을 띄우는 거죠. 근데 다행히 이제 유고슬라비아만 소위 말해서 자주적인 독립을 했죠. 군대 스스로가 자기들이 이제 전쟁을 나치들과 독자들에서 전쟁을 이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탈린이 직접 손을 가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그 유고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이 파르티잔, 파르티잔, 파르티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예, 원래는 아마 그 스페인 그에서 나폴레옹이 스페인 쳐들어갔을 때 그때 아마 나왔는데 그 지금은 뭐 빨치산이라는 우리말화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 게릴라는 그냥 파르티잔으로 통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이제 이 유고 같은 경우에는 크로아티아는 독일 편에 붙어 테라스, 있었죠. 독일 편에 붙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예. 유고 이 부분은 공산주의 적에 가까운 민족주의 지도자라는 티토가 티토, 계속 저항 운동을 했죠. 그래서 독일이 가만히 보면 유고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도시만 좀 지배하고 있었지 유고 전체를 제대로 점령하지 못한 상태. 그저 산악전을 해가지고 돌고는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가 유고가 가만히 보면 그 크로아티아부터 쭉 내려가는데 보면 사막이 그 산맥이 험준하지 않습니까? 산이라 거기 뭐 전차부대 같은 걸 동원하기 힘들고요. 그러니까 쌍방이 굉장히 잔인한 전쟁을 했었는데 근데 희한한 거는 크로아티아는 독일에 붙어가지고 이제 유고 티토군하고 싸웠는데 티토 이 양반 크로아티아 출신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6개 공화국을 이제 자기가 연방공화국을 만들어 통치를 하면서 나름 자기가 이렇게 세르비아나 주된 그 어떤 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 6개 공화국이 아마 지역 안배를 굉장히 잘하고 지금도 아마 그 노인네들은 그 당시 티토가 정치를 잘했다. 소수민족에게 상당히 혜택을 베풀었다. 그렇게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대전 거기 보면 이제 나바론 2라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에서 있죠. 거기 그 유고의 무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군을 추종하는 크로아티아 군대 하고 싸우러 가는 그 이제 당시에 댐을 폭파하는 그런 영화였지 않습니까? 그 앞에 그 저 옛날에 70년대 초인가 60년대 말에 만든 영화였었어요. 네레토바의 싸움이라고 그게 율브린너니 뭐 이런 배우들이 나오는 그것도 배경 유고슬라비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라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개별 나라들이 공산화되는 과정을 일일이 그 차이점을 설명하다 보면 끝도 없을 것 같고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그 공산화되는 과정에 이제 공통점을 좀 추려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폴란드, 체코, 헝가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쭉 하면 되겠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다른 나라를 언급하면 되는데 그냥 대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역사적 배경에 좀 지식이 없는 분들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소련 군대가 전차를 끌고 들어와서 그냥 강제적으로 공산당사를 세우고 그냥 일당 독재를 했다라고 생각이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형식적으로는 다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좌우합작, 그다음 또는 인민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너그 나라 이제 그 자주 독립을 원하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투표나 선거를 통해서 자주 어떤 공화국을 세워라라고 종용은 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그 사전에 곳곳에 뭐 공산당 요원들 다 침투시킨 상태거든요. 그래서 열리 정도를 구성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가장 요긴한 국방, 내무, 외무 요 관계는 전부 공산당들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줘버리죠. 농부다 농림, 보건, 뭐 건축 이런 거는 교육 이런 거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보면 마치 좌우가 균등하게 분점한 것처럼 보이는데 요직은 공산당 다 쥐고 있다가 검찰이나 군대나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그 반소 세력들을 다 제거하면서 이렇게 서서히 움직이는데 그게 1948년 52년 그 사이에 되게 인민공화국 수립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 한국에 보면 문 정권이 그 사법부를 장악하고 헌재를 장악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 검찰을 장악하고 경찰을 갖다가 자기 의용 조직화하고 공수처를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하고 국회를 지금 무력화시켜가는 과정 이런 걸 보면 저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당시 이
1940년대 후반에 그 동유럽이 공산화되는 과정을 좌우 합작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과 똑같은 게 그 당시에 공산당이라는 거는 굉장한 이제 그 강력한 하부 조직을 가지고 있었고, 물론 공산당하고 색깔은 좀 틀립니다만 사회민주주의자들하고 있는데 결정적 순간 사민당주의자들이 들고 공산당 협조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파는 지금까지 전부 갈갈이 찢겨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분리된 상태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공산당이었고, 지금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아마 지금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화되는 과정을 아마 연구 논문 같은 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그런 이제 그 책이나 그다음에 유튜브에 나온 걸 보시면은 지금의 현상하고 굉장히 흡사하다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올 수가 한국이 네. 빤한데 네. 이제 좌우 합작을 주장할 것 같고, 그렇죠. 그렇다면 개헌을 이제 4.7 보선이 맞습니다. 끝나고 나면 들고 나오고 개헌에 실리는 부분은 뭐 이 동서화합, 남북화합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다 그냥 우리 그런 하나가 이야기를 되자 그런 식으로 하겠죠. 하게 되면서 예, 국가보안법이나 네. 각종 이 공산주의에 대한 북에 대한 이 한국 내부의 안보 장치들을 해체하는 쪽으로 개헌을 진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개헌을 해가지고 만약에 대통령 직선이었고 만약에 얘들이 그냥 나눠 먹는다 하더라도 지금 180석 유지하고는 이 비율은 유지를 하려고 할 겁니다. 하겠죠. 예. 그리고 그래 되면은 장관 자리들을 이제 나누고 예, 그중에 요직이 이제 주로 검찰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그 치안, 국방관계 이런 거는 전부 아마 좌파들이 다 차지하겠죠. 안기부장, 뭐 감사원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이런 걸 국회에서 임명하게 됐거든요. 예. 그런 자리들을 자기들이 다 장악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 야당 쪽에는 이제 별 볼 일 없는 자리들을 던져주겠죠. 그렇죠. 예. 그 체코 뭐 전형적으로 체코 공산화될 때 그런 식의 방식을 취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그 이원 집정부 재개헌 초반에는 국민의 이 대통령 뽑 선출을 박탈을 하면 그것도 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제가 볼 땐 저 사람들이 국민들이 아무런 힘도 없는 헛개비 대통령을 한번 뽑아라, 손만만 보이고 실제로는 국회에서 뽑는 총리가 모든 것을 다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형식적으로 아마 저 개헌을 해가지고 이원 집정부제가 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형식적으로 몇 번의 선거는 치르겠죠. 총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방선거라든가. 근데 그 당시에 이게 1948년 체코가 공산화될 때도 보면은 체코 공산당이 38% 정도의 득표를 얻습니다. 그 중간에 좌우 뭐 연합 그다음 뭐 중도파라 등 이런 게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다수를 차지하는데 그 38은 게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다른 정당에 비해서. 그런데 일단 합작 정부를 만들고 나서는 요원의 불길처럼 공산화 세력을 갖다가 다 사회 요소요소에다 흡입시켜야 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또 얘들이 이원 집정제를 하면은 삽시간에 아마 좌파 인사들로 덮을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는 이 정권 교체가 안 되고 계속 집권하는 형태로 유지될 거고, 사실상의 공산 일당 독재가 되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자기들이 그 연립 정권을 구성해 있을 때 이제 반대 세력들을 다 제거하겠죠. 그렇죠. 정권의 저항이 위협이 될 만한 요소들을 그야말로 뭐 이 같이 나눠 먹는 가짜 우파들의 묵인하에 다 제거를 하겠죠. 하나하나씩 다 그래 되는데 지금 이 38%라는 이 숫자 이것도 보면은 거의 비슷한 게 폴란드라든가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런 데도 다 이제 좌우 연합 처음에 그 합작 정부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재밌는 게 항상 적으면 36%, 많으면 41%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수학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좌파가 지금 박영선 지지자는 유리라든가 지난 대선 때 문재인이 뽑힌 41%라든가 정말 비슷비슷하거든요. 이게 41에서 30한 3 왔다 갔다. 근데 완전한 공산화가 되기 이전에 공산당이나 사회당의 득표율이라는 게 되게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마도 상당한 거죠. 왜냐하면 이걸 능가하거나 이와 비슷한 비율을 맞추는 우파 정당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워낙 갈기하기 찢겨져 있어가지고 이런 상태에서는 체코국 공산화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조직력이 가장 강한 그 공산당이 은밀하게 이제 배후에서 작업을 해서 그런 공산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문제는 중도파 국민들이 그 소련의 속셈을 전혀 몰랐었습니다. 전혀 몰랐었는데 아마 수학용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야 그건 뭐 오버하는 거 아니야. 21세기에 무슨 공산화 이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두고 보십시오. 왜냐하면은 베네수엘라가 이런 식으로 망했거든요.
거의 유사합니다. 베네수엘라도 저희들처럼 이제 뭐 재난 기금 돈 풀고 하는 거, 그래 가지고 망하는 그 꼴을 보면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잘못되고 참 수치스러운 역사는 항상 되풀이된다는 그런 교훈을 저희들이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안에도 나름 배운 자도 있고 역사학자도 있고 네. 또 세계의 각종 그 좌파 집권 과정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 의용 지식인도 있기 때문에 아마 문 정권에다가 고치하는 방향이 저 어쨌든 대통령 선거를 하면 권력을 뺏길 가능성이 크다. 네. 그래서 이 선거가 아닌 이제 이 정치 구조 자체를 완전히 흔들어서 선거가 없도록 해야 네. 한국의 이 친부, 친중, 좌파 세력들이 끝까지 살아남는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원 집정부제로 가면서 적대적인 집단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러면 이제 아스팔트나 뭐 우리 같은 사람들만 이제 고립시켜서 다 하나씩 제거하면 된다. 예. 이렇게 보고 있겠죠. 그러겠죠. 그게 뭐 그 동의로 공산화되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그 사민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카드가 됐었는데 바게닝 칩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안철수가 물론 이념적 색깔은 전혀 다릅니다만 잘못하면 이제 사민주의자들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된 거죠. 지금 뭐 김무성이나 이재호도 그런 그렇죠. 역할을 하고 자기들은 뭔가 좌우의 김종인도 중도다. 그러고, 예. 자기들은 스스로 합리적인 중도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좌빨이나 아니면 그 당시 1948년도 체코 공산당한테 흡수돼 버립니다. 결국 걔들한테 이용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각에 체코 공산화, 폴란드 공산화 과정을 보면 섬뜩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상황은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 체코라는 나라의 수준을 보면 나라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체코라는 부분이 유럽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부분을 보면 나머지 폴란드는 덩치는 커도 폴란드는 항상 나라의 정체성이 이렇게 얼마 안 됐잖아요. 한 300년. 예. 그뭐 오랫동안 또 러시아에 또 속국으로 속국고 있었고요. 그렇지만은 체코는 또 성격이 좀 다르고. 산업화도 나름 그리고 독일계의 영향이 또 강했잖아요. 서쪽 부분에. 네, 서쪽 그렇죠. 부분에. 그래서 이 체코 같은 경우에는 그 보헤미아 랩소디 할 때 보헤미아, 보헤미아. 그다음에 슐레지아, 네. 그 죽은 그 하이드리 암살 사건, 네. 새벽의 7인, 예. 그 영화의 그 사람의 이 정식 직책이 보헤미아 모라비아. 모라비아라고 총독이 모라비아 또 총독이죠. 합쳐가지고, 그 모라비아가 아마 슐레지안 그 지방이라고. 내가 오스트리아하고 접경 지역이니까. 거기를 맞습니다. 이 당시 모라비아라 했는. 그러니까 그쪽을 이제 다스리는 총독이다 했는데 그 성격을 보면 당시에 유럽에서는 굉장히 공업화된 지역이고 맞습니다. 독일의 2차 대전에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었고 굉장히 개화된 지역에 그러니까 체코의 맥주가 발달해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독일 벨주 필스너라는 거 아시죠? 들어보셨죠? 필스너. 그게 사실은 체코 땅의 필센이라는 필센. 거기인 거고 버드와이저 미국 회사라는데 그게 원래 그 원천은 체코입니다. 체코. 그러니까 당시에 체코가 그렇게 쉽게 공산화가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봤지만은 애국심이 굉장히 센 나라고. 그렇죠. 문화 수준도 상당히 수준도 있었고요. 상당한 나라인데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다음 공업 수준도 보면 1930년대 전 세계 그 탱크 전차를 만드는 나라가 7개국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소련, 영독불, 뭐 그다음에 좀 허접하긴 합니다. 이탈리아, 체코가 7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장비 그다음 그런 군수 무기를 만드는 전 세계 7대 공업 국가 중에 하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의 독립군이 일본하고 싸울 때 체코 예, 전총, 심지어 체코 뭐 라이플, 또 우리가 뭐 흔히 보면 이야기할 때 체코제 기관단 총, 기관단총, 그런 게 유명한 무기였잖아요. 그게 그 당시도 지금도 아마 그 스코다라는 회사 이름이 남아 있는데 우리나라도 스코다 자동차가 수입되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때 체코제입니다. 그래서 예사롭지 않은 그런 성격을 가진 나라도 결국은 하나씩 무너져 갔다. 그래서 마지막에 좀 저항도 있었죠. 체코에서도. 물론 다 있었습니다. 뭐 일부 무력 저항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알기로는 옛날에 이제 방공 교과서에서 많이 배웠습니다만 이제 스탈린 체제가 계속 존속을 하다가 갑자기 1956년에 헝가리 사태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유명한 게 1968년에 이제 체코슬로바키아 이제 반소 두부체크 시절에 그 두 가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뒤에 1980년에 레프 바이엔사 폴란드의 자유노조 운동 그다니스크 그렇죠. 그게 아마 그 가장 큰 그 세계 반소 운동의 줄기라고 하는데 실제 역사를 보면은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부터 이 동유럽에서 계속해서 반소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 같은 경우도
그 스탈린이 실가하고 난 다음에 후르츠초프가 등장하니까 헝가리 반소 의회가 1956년 같은 해 최초의 대규모 파업이 일어납니다. 노동자들이. 예. 그래서 사실은 50, 60, 70년 끊임없이 그런 소외 사태는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다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이제 서방 언론에서는 이제 큰 것만 줄여다 보기 때문에 근데 헝가리 같은 경우는 그럼 그 동안에 10년, 15년 동안 계속해서 소련에 협조만 했었느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체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이제 이 동유럽 반공 저항이 이제 이 소련의 억압적인 압박에 네, 일어났는데 네. 결국 탱크를 보내고 무력 네. 진압을 했고 그렇죠. 예. 당시에 보면 뭐 하염병도 나오고 일부 총격전도 있고 그랬죠. 제가 헝가리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박물관 같은 거 가봤었거든요. 사진 전시회도 있었고 뭐 정말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총을 들고 전차에 올라타서 그 전차병들을 죽이고 예. 그 탱크를 탈취해서 직접 운전을 해서 예. 다시 소련 전차들하고 싸우고 이런 대격전을 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2차 대전 때 사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1956년 그 정도로 아마 동유럽의 그 의거 중에는 제일 아마 폭력적이었던 큰 사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냉전 시기에 동유럽의 이제 실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소련이 이제 냉전 2차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냉전 구도가 급격하게 변하게 되는데 이제 서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샬 플랜이라든가 나토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서유럽에 결속을 그 이제 공고히 하죠. 정치적으로는 이제 그렇죠. 나토고 예. 그리고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고 네. 경제적으로는 이제 마샬 플랜이면 저쪽에는 대항에서 만든 게 네. 결국은 이제 이 뭡니까 바르샤바 조약기구 바르샤바 조약 군사적인 경제적으로는 정책은- 코메콘. 네, 예, 코메콘.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마샬 플랜을 실시하게 된 거는 지난번에 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서구가 전쟁 때문에 워낙 비패했기 때문에 일단 자본과 그다음에 상품을 미국만 쥐고 있는 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구를 빨리 발전시켜서 미국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그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서방은 완전히 비패진 상태고 영미 프랑스 군들이 다 이제 자국으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만 독일 쪽에 이제 서쪽 진원과 국경을 이루는 이 지대는 무려 소련군 전차들이 약 3만 대가 포진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나토라는 걸 가지고 재빨리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이 코메콘이라는 거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군사 동맹이니까 뭐 당연한 겁니다만 이 코메콘이라는 게 그냥 좀 특이한 게 말은 이제 경제 협력 기구인데 동유럽 간에 근데 이게 이상한 그 분업 구조를 가지고 있더만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최종 상품을 갖다 여러 개 부품을 나누어서 분할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나라는 배만 만들어라. 너거는 인공위성 부품만 만들어라. 그게 이제 전형적인 소련식 소련식인 계획경제 거죠. 근데 명령 이게 계획경제. 왜 소련한테 좋냐면 이거로 완전히 종속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개별 나라들이 모든 상품을 완제품을 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지 않고 오로지 소련의 수요에 따라서 맞추는 그런 게 되는데 이게 하나 또 불만이 많았던 거는 그럼 그런 이제 그 당시로서는 2차 대전이 이겼기 때문에 소련이 기술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럼 그 기술자들이나 당 관료들을 각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파견을 하는데 이 사람들 받는 봉급이 현지인 봉급의 70%가 더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거의 뭐 점령자로서의 점령군으로서. 예. 그러니까 그 봉급은 또 현지 그 폴란드나 체코 사람들이 줘야 됐거든요. 소련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컸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경제를 하다 보니까 도대체가 이제 뭐 물자도 부족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품 가격이 막 폭등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경제 위기는 항상 온전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 제가 듣기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동독 같은 경우에 이제 산업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었으니까 어느 정도로 이제 기술자들이 뭔가 축적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내고 상품을 만들어내면은 그 기술자들을 전부 모스크바로 뽑아간다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독에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이 되면 항상 그걸 억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폴란드 체코다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 흔히 종속 이론이 그냥 종속 이론이 아니라 그 주변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착취하고 탈취해서 그 나라에 부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누르는 어떤 기술적인 또 인력적인 제한을 가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종속 사실은 종속이라는 게 이제 그 좌파 이론의 연장선이었는데 실제 제가 유럽에 가서 헝가리에 3년 근무해보고 그 전후에서 그 유럽에서 뭐 토탈 한 10년 있었습니다만 그 현지에 그 당시에 그 공산권에 살았던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동독 친구들.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그 예나 같은 지역에서 광학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카메라 같은 거 만들고 그러면은 그 이제 인공위성에 장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술자와 부품과 그다음에 실험실을 통째로 다 가져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동독은 제로에서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해서 어떤 민족 의식 같은 거는 심하게 자극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동유럽 같은 데 보면 시골에 그다음에 독일에서는 동독 지역에 구공산권 지역에 스킨헤드들도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은 억압된 민족주의 예. 그런 걸 지금 이제 기이한 형태로 이렇게 발현이 되는 네. 거죠. 자, 오늘 일단 그 일부로 구 동유럽의 공산화 과정과 또 냉전 시기에 이제 동유럽을 이 소련이 장악해가는 그런 어떤 기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나머지 이야기는 2부에서 네, 나누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